19. 우론스키는 겉으로 보기에 매우 경박한 사교 생활을 보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무질서한 것을 증오하는 인간이었다. 아직 연소하여 귀족 유년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그는 궁경에 빠져 남에게서 돈을 꾸려다가 그만 거절을 당하여 더 없는 모멸감을 느낀 일이 있었다. 그래 그 뒤로는 그는 한 번도 자신을 그런 경우에 처하게 한 일이 없었다. 언제나 자기 일에 정연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는 경우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1년에 5번쯤 자기 혼자 방 안에 들어앉아서 자기의 일들을 모두 정리하곤 하였다. 그는 이것을 결산 혹은 대청소라고 프랑스 말로 불렀다. 경마가 있은 이튿날 퍽 늦어서야 잠이 깬 우론스키는 면도도 목욕도 안 한 채 군복 저고리를 입고 돈이며 청구서며 편지 같은 것을 탁상에 벌려놓고 일에 착수하였다. 빼뜨리치기는 이런 경우에 그가 성을 곧잘 낸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는지라 자리에서 일어나며 자기 동부가 서탁에 마주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조용조용 옷을 주워 입고 이를 방해하지 않을 양으로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버렸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조건의 복잡성을 아주 세세한 점까지 알게 될 때 부지중 이 조건의 복잡성과 그 해명의 곤란성은 오직 자기 개인에게만 특유한 우연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하여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 자신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복잡한 조건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도대체 생각도 못하는 법이다. 우론스키에게도 바로 그처럼 생각되었다. 그래 그는 내심 저기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또 어느 정도 그럴 만한 근거도 있었지만 만일 다른 사람들이 이런 곤경을 당하게 되었다면 필경 오래전에 벌써 타락하여 아름답지 못한 행동을 취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론스키는 후일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지금 자기 일을 정리하고 자기 처지를 명확히 밝혀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제일 손쉬운 일로서 우론스키가 맨 먼저 착수한 것은 금전상의 문제였다. 깨알 같은 글씨로 편지지에다 자기가 짊어진 빚을 모조리 적어가지고 합계를 해본 결과 그는 자기 부채가 1만 7천 루블, 계산을 간편히 하기 위해서 합치면 몇백 루블이에 달하는 우수리는 지워버렸다. 거액에 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현금과 은행의 예금을 계산해보고 그는 현재 자기에게 남아있는 금액은 모두 1,800 루블이고 새해까지는 한 푼도 들어올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부채의 목록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나서 우론스키는 그것을 세 종류로 나누어 다시 베꼈다. 첫째 종류에 속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 지불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청구가 있는 차제로 1분의 유예도 없이 곧 지불할 수 있도록 현금을 마련해 둬야 할 부채들이었다. 이런 빚은 약 4천 루블가량 되었다. 그중 1,500 루블은 말값이고 나머지 2,500 루블은 도박장에서 젊은 동료 와넵스키의 보증을 섰다가 뒤집어 쓴 부채였다. 와넵스키는 우론스키의 눈앞에서 이 돈을 협잡꾼에게 몽땅 잃었다. 그래 우론스키는 그때 당장 돈을 치르려고 했으나 때마침 그에게는 돈이 있었다. 와넵스키와 야슈인이 빚을 갚아도 자기들이 갚지 노름에도 참가하지 않은 우론스키가 뒤집었을 턱이 없다고 우기는 바람에 그만두었던 것이다. 말인즉 그럴싸하였다. 그러나 우론스키는 이 추잡한 문제에서 비록 자기는 입으로 와넵스키의 보증을 선 것밖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 돈을 그 사기꾼의 나판떼기에 던져주고 다시는 말썽 부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꼭 이 2,500 루블이란 돈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듯 가장 긴급한 첫째 부류에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꼭 4천 루블은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다음 부류에 속하는 8천 루블은 그보다 좀 덜 급한 부채들이었다. 그것은 주로 경마의 비용과 관련한 부채로서 귀밀과 건초의 공급인이나 영국인 조마사나 마구상인 등에게 지불할 것이었다. 이들 부채에 대하여서도 시끄러운 성화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2천 루블가량 나누어 주어야만 하였다.
마지막 부류의 부채는 상점이나 호텔이나 양복점 같은 데 진 빚으로서 그것은 별로 고려에 넣을 필요조차 없는 것이었다. 그런즉 결국 당면한 비용으로 최소한 6천 루블은 필요한데 실상 현금은 1,800 루블밖에 없었다. 세상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우론스키의 연수입이 정말 10만 루블이나 되었다면 이만 부채쯤은 별로 곤란한 것도 없겠지만 문제는 그의 수입이 실제 10만 루블은 어림도 없는 것이라는 거기에 있었다. 그 하나만으로도 20만 루블의 연수입을 가져오는 막대한 부친의 유산은 아직도 두 형제 간에 분배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그의 형이 숱한 빚을 짊어진 채 12월 당원인 모 공작의 딸로 재산이란 한 푼도 없는 와랴 찌르코와 결혼하였을 당시 우론스키는 자기 몫으로 1년에 2만 5천 루블을 받기로 하고 또한 부친의 영지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몽땅 형에게 양보한 것이었다. 우론스키는 그때 형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결혼할 때까지는 그 돈이면 충분할 것이고 또 그 결혼이란 게 시중팔구 언제 하게 될 날이 있음직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비용이 제일 많이 드는 한 연대의 지휘관으로 있었고 게다가 금방 결혼한 몸인 그의 형은 이런 선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기 재산을 따로 가지고 있던 모치는 그가 받기로 한 2만 5천 루블 이외에 매년 2만 루블가량씩 우론스키에게 용돈을 보태주곤 하여 그는 이 양쪽 돈을 모두 소비하며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모치는 아들의 정사와 그가 훌쩍 모스크바를 떠난 사실에 성을 낸 나머지 송금을 끊어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결국 우론스키는 4만 5천 루블을 소비하는 생활에 이미 습관이 되어 버린 터 오래따라 2만 5천 루블밖에 수입이 없어 지금 이런 군색한 경우를 당하게 된 것이었다. 이런 곤경을 벗어나기 위하여 모친에게 송금을 요청할 수는 도저히 없었다. 전날 밤에 그가 받은 모친의 마지막 편지,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기는 아들의 사교상 또한 근무상의 성공을 위해서 방조를 주려 한 것이지 점잖은 사회에 온통 충운을 던진 아름답지 못한 생활을 하라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뜻을 넌지시 빗대고 말한 그 구절은 몹시 그의 비위에 거슬렸던 것이다. 돈으로 그를 매수하려는 모친의 의도는 그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으며 나아가서는 모친에 대한 정을 한결 더 식게 하였다. 그러나 일단 선심을 써서 형에게 한 말을 이제 와서 취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하기는 근자에 와서 안나와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약간의 우연적인 사고들을 어렴풋이 예견하면서 그는 자기의 선심이 경솔한 것이었고 결혼을 하지 않은 몸으로서도 자기에게 10만 루블의 수입 전부가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기는 하였으나 여하간에 이런 일구이연을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다만 형수의 얼굴을 눈앞에 그려보기만 하여도 그 사랑스럽고 다정한 와랴가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는 그의 선심을 잊을 수도 없고 언제나 감사를 드리노라고 말하던 것을 생각만 하여도 일단 선사한 것을 다시 돌릴 수는 도저히 없는 노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이를테면 연약한 여인을 때리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혹은 거짓말을 하는 것과 다름없이 차마 못할 일이었다. 결국 자기로서 할 수 있고 또 응당 취해야 할 길은 오직 하나, 우론스키는 단 1분도 주저함이 없이 그 길을 택하기로 결심하였다. 즉 고리대금 업자에게서 1만 루블의 돈을 취하고 그것은 조금도 어려울 게 없었다. 일반적으로 소비를 절약하고 경마용 말들을 팔아치우는 것이었다. 이렇게 작정을 하자 그는 즉석에서 전부터 말을 사자고 누차 사람을 보내오던 롤란 다키에게 편지를 썼다. 그리고 나서 영국인과 고리대금 업자를 청해오도록 사람을 파한 후 자기 손에 있던 현금을 몇 장의 계산서에 갈라 놓았다. 이런 일을 끝마치자 그는 모친에게 냉정하고도 신랄한 회답을 썼다. 그리고는 지갑에서 안나의 편지를 석 장 뒤져내어 다시 읽어보고 불살라 버린 후 어제 있은 안나와의 대화를 돌이켜 생각하며 잠시 사색에 잠기었다.